오늘은 이 플라톤의 그 심포지움에서 그 에로스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이후 이게 어떻게 신플라톤주의랄지 또는 기독교 신학, 특별히 어거스틴이랄지 이쪽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영양사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미메시스와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비극의 플롯 일종의 그 구성, 줄거리 구성에서 이제 어떤 그 모방의 창조성을 뭐 이야기하지만 플라톤에게 있어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적 이성이에요. 그리고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말은 참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으로 가는 거는 변증법적인 이성,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말은 미셸 푸코 이후에 어떤 그 고전 시대의 지적 체계 또는 뭐 근대의 지적 체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플라톤에게는 참된 지식의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단순한 모조품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관계론적인 어떤 그 존재론 또는 인식론을 이제 플라톤 자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상응이론이라고 하는 이 코레스판던스라고 하는 조응 또는 상응이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진리는 이제 이 나의 구체적인 사유와 보편적인 사유가 서로 상응이 돼야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신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안에서 삼중적인 기능을 갖는데 그게 이성, 감정, 욕망. 그러니까 이 이성과 덕과 지혜에 의해서 내 삶이 조화롭게 다스려질 때에 이 선한 삶과 행복, 일종의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에우데미한 어떤 그 인간의 그 에우데미오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번성, 번영, 번영의 삶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몸의 차원을 행복을 위한 절제와 조화의 삶으로 가져가라. 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플라톤은 삶의 배려에 대한 철학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참된 의식에 도달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을 실마리로 한다. 이른바 감정과 에로스적인 욕구, 에로스의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억견이랄지 또는 소피스트들의 선동을 넘어서는 이 변증법적 이성하고의 이제 접합이 이제 가능해진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이제 욕구와 변증법적 이성이 이제 접합되면서 억견이랄지 또는 소피스트들의 선동을 넘어서는 하나의 그 에피스템의 참된 지식으로 이제 갈 수 있겠느냐. 흔히 친교의 현상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이 개별자, 우리 개별적인 존재들 또는 뭐 존재자들은 이데아의 세계에 참여한다. 이건 메타식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아 세계에 참여하는 메타식스 두 세계의 결합은 코이노니아, 친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관계의 현상학에서 이데아는 파루시아, 출현한다, 임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마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먼저 본 사람은 후설, 자기 현상학에서 그리고 이제 가다모가 이제 그 진리학 방법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관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나 정의라 또는 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당대 소피스트들 또는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던주의자들하고의 상당한 이제 논쟁과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소피스트들 입장은 모든 것은 다른 문화나 다른 나라나 다른 정치에서 다 상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규준이라고 하는 건 없다.
정의라고 하는 건 강자의 이익이고 사자의 몫이고 투쟁해서 이기면 되는 거지. 이게 다시 말하면 정의 개념이다. 뭐 이런 비슷한 입장은 포스트 모던주의에서도 상당히 모든 게 다 거대 담론에 의해 가지고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개별자들이 갖고 있는 다 다름이라고 하는 게 인정돼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반플라톤적인 입장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플라톤 쪽에서는 그러면 던지는 질문이 1 더하기 2는 3이야. 이게 아시아에서는 5가 되고 유럽에서는 10이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100이 되느냐. 이게 형상의 세계가 과연 그 밝혀지느냐. 물론 상대적인 것은 있지만 여전히 불변하는 것이 있다. 뭐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면 이 플라톤이 친교의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플라톤의 정치론에서는 이 철학자하고 왕 개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나타나요. 이른바 그 국가론에서 이상국가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흔히 이게 전제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상당히 그 플라톤을 전체주의, 파시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자들 간의 논쟁에서는 너무 지나친 실증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포퍼가 그 당대 플라톤이 왜 그런 이상국가를 자신의 정치 철학에서 전개를 했는가, 그런 역사사회적인 그 삶의 자리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한 몇 개의 개념을 갖다 놓고 이제 전체주의다 또는 뭐 파시즘이다, 이것이 뭐 마르크스랄지 또는 뭐 히틀러에게 또는 스탈린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거는 그건 너무 지나친 실중주의적인 이해가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그 당대 역사사회적인 자리에서 보게 되면 뭐 굉장히 강력한 선동민주주의 파시즘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399년도 소크라테스의 이제 처형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 소크라테스 처형에 대한 이 충격들 때문에 이 플라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선동 파시즘을, 아테네 도시국가의 선동 파시즘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왜 사람들은 저런 선동 파시즘, 선동 민주주의에서 쉽게 저런 그 악을 행하느냐. 뭐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파시즘의 원조라기보다는 민중선동의 파시즘, 인민독재를 넘어서려고 하는 새로운 국가 구성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뭐 적절하지 않나. 플라톤 철학의 전체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론, 이상국가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가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특별히 이제 부인과 자녀들의 공유제 문제. 그거는 이제 부인과 자녀들의 공유제 문제라고 하는 건 시민사회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의 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제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비판점이고, 두 번째는 플라톤에게는 농민에 대한 정치 철학적 반성이 없다. 이 경제에 대한, 농민에 대한, 우리 플라톤은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이 플라톤이 가장 그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경제 이론, 두 번째는 언어 철학. 이 두 가지가 플라톤은 상당한 그 약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민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에게 있어서 오로지 지배계급, 정치 귀족주의자들, 정치 엘리트주의를 이제 결국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시민국가에서 이 시민을 정치 주체로 놓고 가져가는 정치 철학에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이 이상국가에서 지성적인 집단들이 나오는데 뭐 철학자들이랄지 국가방어 지도자들이랄지, 이들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게 될 때 언제든지 군사 쿠데타, 군인 계급의 반란 가능성이 나타난다. 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5권에서 하는 중요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귀족들이나 엘리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공공선 거버넌스를 기초로 해서 나가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따로 쓰진 않았지만 이 정치학 속에 이 경제의 분배정의, 특별히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항상 공공선하고의 관련이 되어서 경제적 분배의 정의로 나가야 된다. 뭐 이거 이제 흔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죠. 지나친 이 부의 취득과 축적 행위는 이제 비판된다. 특히 이런 이 오이코노미아, 경제를 어떻게 오이코노미아 쪽에서 분배의 정의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훗날 마르크스 자본론 1권이나 또는 칼 폴라니 그 위대한 변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칼 폴라니의 이제 경제 비판 이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수용이 됩니다. 이 플라톤의 한계를 사회학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 언어에 대한 이 반성이 상당히 약하다. 언어는 단순히 어떤 상응 이론으로 개념화되기는 보다 더 복잡한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어나 담론이 사회나 문화에서 그 의미나 삶의 형식들을 창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가 담론화가 되고 정치 담론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의 지식축의 에피스테메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룰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뭐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면 민주주의의 룰은 지켜야 그것이 의미를 발생할 수 있고 삶의 형식들을 창출해 나갈 수 있지. 나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면서 난 그런 민주주의 싫어. 난 내식의 민주주의 할 거야. 간다면 상당히 이제 많은 논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형상과 감각계, 이데아와 감각계의 상응에서는 그런 단순한 상응에서는 진리가 충분하게 창출되지 않는다. 물론 진리가 창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상응 원리에서. 뭐 자연과학의 개념이랄지. 근데 이제 이 사회문화적인 이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언어가 또는 담론이 삶의 형식을 창출할 때 그 의미와 진리는 다양한 형식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한 뭐 예를 들면 동일한 공도 축구공과 농구공은 게임과 규칙에서 다른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동일 공도를 갖지만 이것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책, 이것이 선동민주주의냐, 의회민주주의냐, 공화제민주주의냐, 뭐 다양한 민주주의의 타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과 규칙을 갖기 때문에 그 단순한 상응이론, 조응이론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공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상 자체, 뭐 예를 들면 인내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 인내천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그 언어의 게임이겠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또 그 타입들이 있겠죠. 뭐 그렇게 되니까 이 개별적인 공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과 진리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이 상응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히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거, 우리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리 체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이건 사회적인 담론 체계이고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이해관계랄지 이 권력의 그물망, 권력의 지배 방식에서 그 피해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념과 또는 이 형상계의 어떤 이념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관계 사이에 놓여 있고 여기에 선택적 친화력이 어떤 신분들에 의해서 어떤 그룹에 의해서 이 이념이 실천되면서 이 권력의 지배와 관료제와 이 어떤 사회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로 나가는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톤 철학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사회학적인 이제 하나의 비판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플라톤은 이 영혼의 주기적인 삶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흔히 생성의 변증법,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있어서 이 생성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게 다 변화하기 때문에 뭐 동일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기원전 6세기 이오니아, 에페소스, 그러니까 그 이오니아 철학 출신인데, 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생성의 변증법하고, 그런가 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파르메니데스, 이 기원전 5세기 이탈리아 남부의 LA 출신입니다만은, 이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미네데스의 철학을 이제 가급적이면 접합시킨다. 뭐 이거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이고 소크라테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아주 그 체계적이고 그 독창적인 사유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 이거는 생성의 변증법이죠. 그러나 이 흐르는 시간은 시인의 이 영원성에 대한 이미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로 이제 가져나가는 이제 관계 어떤 현상학적인 그 차원을 갖습니다. 플라톤에게. 그러니까 시간 안에는 신적 영혼, 신적 영원한 선재했던 영혼 속에 영원성에 속해 있었던 영혼이 내 삶의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성에 조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성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관계의 현상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게 티마이오스의 그 창조의 우화 알레고리죠. 이 티마이오스의 그 창조의 알레고리 쪽에서 보게 되면, 플라톤이 이 국가론이랄지 또는 여기서 뭐 발전시켰던 이상국가론이랄지 또 동굴에 대한 우화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동굴의 우화에 대한 가장 뭐 강력한 비판가는 이 하이데거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동굴의 우화의 알레고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해석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 태양은 이미 동굴 안에 임재한다. 그러니까 나의 에로스적인 삶 자체는 동굴에서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 시작하는 거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를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은 변화와 생성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에게서 윤회의 그 주기적 삶을 통해서 이오니아의 피타고라스 철학에서부터 이제 그 영혼 이제 불멸이 동시에 그 영혼의 회귀 윤회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선한 삶에 대한 종교적 지혜도 있지만 이 생태학적인 그 생의 중요성이 이제 담겨 있는 거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그 훗날 그레코 인디안 헬레니즘에서 아주 그 정점에 달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이 그레코 이 문명 자체가 이제 애국, 이집트하고 관련이 있고 동시에 인디아로 가면서 헬레니즘화가 세계화, 코스모폴리탄적인 이 헬레니즘화가 되면서 이 플라톤의 철학은 또 다른 굉장히 어떤 그 생태학적인 또는 그 우주적인 종교의 생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습니다. 특별히 주후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됐던 그 신플라톤주의, 특히 그 암모니아 사카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로티누스 뭐 204년도에서 270년 뭐 여기를 통해서 이른바 페르시아의 그 인도 철학과 이미 만나게 되고 수용들이 나타나죠. 뭐 또 거기 다시 말하면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시작했던 플로티누스의 선생 암모니아 사카는 그 당대 알렉산드리아 신학자인 오리겐이 또 배운 선생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신플라톤주의가 가장 다시 말하면 정점에 달했던 그 신학자는 이제 오리게네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티누스가 이 플라톤과 이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의 종교 또는 중기 플라톤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철학적으로 이제 그 체계화하면서 이제 그 당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형이상하게 이제 이원론을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이제 영지주의는 기독교 서클 안에서 뭐 기독교 초기 기독교 뭐 100년, 150년까지 또 심지어 한 300년까지 융성했던 하나의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유대적 영지주의도 있고 또는 비기독교적인 영지주의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플로티누스에게는 유출의 형이상학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이 부분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쓰죠. 일자로부터 철저한 초월적인 일자로부터 지성 또는 의식 또는 마음, 이 누스, 뭐 누스라고 하는 말이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누스로 유출이 되고 이 누스로부터 세계 혼으로 이제 유출이 된다. 이른바 이제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신적, 신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로티누스에게는 세계는 악이고 뭐 형상의 세계만 선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신적인 것들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창조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고 선한 거죠. 이 훗날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기독교 삼위일체론에서는 중요하게 수용이 되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바로 누스, 지성 또는 의식, 뭐 또는 뭐 이제 이런 지성계하고 동일시가 되고 플라톤을 넘어서서 이 초월의 일자의 원리, 이 초월의 일자는 비움이고 공이고 선함이지만 이미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자로부터 더 이상 이제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극점이다. 일종의 존재의 위계 질서를 말하는데 일자, 누스, 지성으로 그리고 세계 혼으로 뭐 자연으로 오다가 더 이상 유출이 끝나는 극점이 이제 물질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형이상학이죠. 그런데 이제 유출의 형이상학뿐만 아니라 플로티누스에게는 역으로 모든 것에 대한 이 관조, 이 관상을 통해서 이 선의 근원이 되는 일자를 향해서 되돌아감의 운동이 있다. 그러니까 유출과 되돌아감.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다시 말하면 잠재태와 현실태의 그 이른바 인과율이랄지 목적론이 이 되돌아감이라고 하는 관조에서 이제 수용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이 플로티누스는 이제 몸의 행동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영혼의 활동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질계하고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몸에 대한 이 경시가 플라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죠. 사실 플라톤은 그 향연에서 그 디오티마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거의 보면 그 플라톤의 대화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하면은 항상 승리자가 되는데 이 향연에서는 완전히 뭐 소크라테스는 그냥 뭐 무릎 꿇고 디오티마라고 하는 여사제의 말에 그 숭복을 하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만은 결국 에로스적인 삶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경제가 이 모든 이런 어떤 바텀업 밑에서부터 에로스적인 욕망의 어떤 그 욕구 존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의 이데아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불멸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불멸한다. 우리가 가정을 가져서 자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불멸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 에로스적인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 플라톤의 향연에서 핵심 주제로 나타나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허번 마쿠제가 썼던 에로스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이제 특히 뭐 그 마쿠제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하고 이제 비판적인 그 대화를 하면서 나옵니다만은 이 프로이드에게서는 이 이드라고 하는 욕구를 억압해서 현실, reality principle, 이 현실의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르쿠제가 상당히 비판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사유의 근원이 이
플라톤의 향연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플로티누스에게는 몸에 대한 경시가 나오고 에로스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그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세계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일자를 향한 상승과 관조가 중요하다. 유출뿐만 아니라 이 일자를 향한 내 영혼의 상승과 관조, 그리고 이 내면의 세계, 공의 세계, 이 공의 세계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내면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오리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뭐 어거스틴이라지 초대 기독교 교부 신학에는 상당히 그 강한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플로티누스는 이 플라톤의 에로스의 삶의 배려에서 조금은 많이 떨어집니다. 몸에 대한 경시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이 플라톤의 삶의 배려, 에로스적인 욕구에서부터 이 베단타, 이 인도 베단타 철학에 보면 아드바이타 철학이 있잖아요. 쌍카라 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이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의를 통해서 오히려 이 쌍카라 철학에 그런 면에서 금욕주의와 일자와 영혼의 일치, 여기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제 플로티누스하고 이 쌍카라 철학에 대한, 아드바이타 철학에 대한 그 논의들이 이제 되는데, 그 우파니샤드, 그 창도기야 그 우파니샤드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타트트밤 아시라고 하는, 타트트밤 아시, 그것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소금이 녹아버리듯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바닷물 속에 녹아버리는 소금처럼 이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의를 갖는다. 아마 이런 유형의 이제 측면이 플로티누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학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리게누스에게 있어서 이제 플로티누스 선생인 암모니아 사카스, 그러니까 오리게는 그 플로티누스 선생에게서 배웠어요. 알렉산드리아 암모니아 사카스. 그리고 뭐 이 카파도키아 신학자라고 하는 바질과 이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 같은 사람은 뭐 4세기 때 이미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 학당 신플라톤주의 아주 뭐 심취해 있었죠. 청년 시절에. 그리고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만이교는 그 당대 뭐 아주 유명했던 영지주의의 형식입니다만은, 그 만이교는 뭐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와 예술을 이제 습합시켜 가지고 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다. 근데 여기 이 만이교 영지주의의,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은 이 극단적인 선과 악의 세계의 투쟁과 이혼론이죠. 이런 선과 악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고백록에서 이제 나오죠. 어쨌든 이 플로티누스는 자연은 영혼의 하위 존재지만 아름답고 선한 장소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플로티누스는 이 플라톤의 이 창조의 선함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일종의 물질이 악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이 물질의 세계에서 지나친 몰입에서 영혼이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선의 세계가 있고 악의 세계가 따로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플로티누스는 아주 당대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가였고, 이제 그런 영지주의하고의 그 기독교 세계 안에서 초기 그 투쟁과 많은 논쟁에서 나름대로 이제 플로티누스의 철학적 사회가 중요하게 이제 수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그 명제가 있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무슨 악이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어떤 만이교적인 이율론이 아니라 악은 선이 결핍이 되면 악은 생기는 거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중간선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플로티누스하고는 좀 갈라지는 점이, 선한 창조는 있지만, 창조는 선한 거지만
여전히 이 죄의 부패의 측면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은총의 신학에 의해 가지고, 이 은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유의 성육신의 복음 속에서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이제 플로티누스하고는 또 결별이 되는 그런 점을 갖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포스타시스, 일자, 지성, 영혼,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삼위일체 개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히포스타시스 개념이다. 이렇게 또 새롭게 개념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플로티누스는 상당히 그 중요한 철학자고, 그 사람이 이제 흔히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전해집니다마는 우리 안에 있는 신을 만유 안에 있는 신성으로 되돌리라. 뭐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신, 너희들 안에 있는 신을 만유 안에 있는 신성에 되돌리라. 신화, 디피카치요, 신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에서는 에우데이모니아, 인간의 번성, 행복, 뭐 이런 목적론적인 에우데이모니아로 볼 수 있는데, 이 신화와 덕목, 뭐 정의나 신중이나 절제나 용기는 이 신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플로티누스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의 세계는 무조건 악한 거다. 그러니까 절제를 하든가 금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물질의 세계는 다 악한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일종의 방종주의. 여기하고는 상당히 좀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쨌든 뭐 이 신플라톤주의는 한 529년도에 이제 그 유스티니아스 황제 동로마에 탄압을 받아서 이제 문이 닫히게 됩니다. 아카데미아, 플라톤 아카데미아는 이제 529년도 정도에 이제 폐교가 되고, 그때 이제 플라톤주의도, 신플라톤주의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히려 이슬람의 세계, 이슬람의 알파라비랄지 또는 아비세나,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유대 철학에, 뭐 오늘날도 뭐 유대 철학에서는 뭐 정통파로 존경받는 마이모니데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 신플라톤주의로 번역했던 그 흐름이 이슬람 초기 르네상스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후 유럽의 르네상스, 뭐 1400년도 전후 이제 동로마의 그 비잔틴 왕국이 이제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그 몰락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고전을 가지고 유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의 르네상스에서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플라톤의 에로스적인 욕구와 향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형상의 세계를 접근하는 입장과, 그 다음 형상괴가 우리 세계의 관계 현상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거의 빠져버리고, 오히려 신플라톤주의가 이 서구의 철학과 신학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철학에서는 이런 에로스적인 욕구와 그리고 이 출현의 파루시아의 관계 현상학은 특별히 훗설에게, 또한 이제 가다모에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좀 더 비판 이론 측면에서는 이제 프로이드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허번 마쿠제, 에로스와 문명에서 어떤 그 새로운 그 학문의 사상의 발전의 그 물줄기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